여러분들에게 국어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5분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단어 단원으로서 단어의 뜻과 단어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의문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의문은 무엇을 다룬다고 했었죠? 바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자체의 의미보다 그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소리보다 의미입니다. 바로 뜻이라고 하죠. 의문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자음과 모음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느드 같은 게 대표적인 의문인데 그에는 소리는 있지만 실제 의미는 있지가 않습니다. 반면 가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이것이 바로 뜻이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문과 달리 단어는 혼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 그느드 같은 경우에 그 하나, 느 하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단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쓰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먹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밥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단어는 그 자체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미가 있으면서 혼자 쓰일 수 있는 것이 단어의 정의가 되겠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단어는 사전에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올라간 단어가 몇 개나 될까요? 셀 수 없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적절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잘 정리를 해야 사용하기도 편리하겠죠. 여러분들 책상 위가 지저분하고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단어를 정리한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상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처음에 정리 기준을 세워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필기구는 필통에, 책은 책꽂이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죠. 단어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단어의 분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어 분류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형태입니다. 형태라는 것은 일종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으로 먼저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연필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상황에 따라서 견필, 언필 등으로 단어의 모양을 변화시켜서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다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먹겠다, 먹었다 등으로 형태를 변화시켜서 사용을 하죠. 이렇게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단어를 불변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는 단어를 가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류 기준 형태로 불변어와 가변어 분류 기준이 생기게 됐습니다. 단어 분류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은 기능입니다. 단어를 쓸 때 어떠한 역할을 맡는지에 따라 나눈 것이 바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이미 해서 아는 개념일 텐데요. 주어와 목적어 같은 중요한 자리에 많이 쓰이는 단어를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마 몸과 같이 중요한 자리에 많이 쓰여서 붙게 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수식어이 있습니다. 수식은 꾸며준다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수식어입니다. 헌신발, 새 신발에서 신발을 꾸며주는 헌새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어입니다. 관계어는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단어입니다. 철수가 간다에서 철수와 간다의 관계는 가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관계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어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단어 중에 변화의 기능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먹다처럼 먹고 먹어서 등으로 변화 기능이 있죠. 이것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독립언도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분류 기준이 생기게 됐습니다. 기능으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죠. 마지막 분류 기준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의미는 단어 자체의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띄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명사를 사용하게 되고요. 대신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수량과 순서, 즉 수에 관련된 단어들은 수사,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본 그 영어들입니다. 그리고 관형사, 부사, 조사, 동사, 형용사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영상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미라는 기준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의 문법 구조가 우리 머릿속에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접속사와 전치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다 보니 차이점도 있겠죠. 결국에
우리가 아는 품사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간혹가다 품사표를 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학생이 생깁니다. 저는 뭐든 외워서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을 것 같고 뇌세포의 건강에서도 암기는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품사표에 구멍 뚫어서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다면 정답을 맞힐 확률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표를 외우지 못했더라도 단어의 분류 기준 3가지, 형태, 기능, 의미는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품사는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품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형태, 기능,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